브리핑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오늘 또다시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은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다. 이는 올해 들어 1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 북한이 소위 괌 포위 사격을 운운한 데 이어 이에 준하는 사거리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우리 군과 한미 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우리 군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2200km 넘게 날아갔다고 하는데 일본 상공을 지나갔다는데 일본은 그야말로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탄도미사일이 지나간 시점에 열차 운행이 정지되는 등 일본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본 지금 분위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일본에 나가 있는 성희영 특파원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영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북한 미사일이 기습적으로 일본 상공을 지나간 것 자체가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일본 언론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일단 오늘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2700km로 추정했습니다. 또 미사일이 3단으로 분리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번 북한 미사일이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가 짧은 노동이나 스쿼드가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또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오시마 반도 남단을 통과할 때 최고 고도가 550km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상당히 긴박하게 빠르게 그 상황을 보도한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일본 언론 방송들은 특보, 속보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계속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속보와 특보는 오전 중에 모두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은 매뉴얼대로 오늘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자마자 아주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날아온다는 경계 경보를 발령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4분이 지난 오전 6시 2분이었습니다. 일본 지상파 방송 채널들은 곧바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 체제로 긴급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동북쪽에 자리 잡은 1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 동북지방 신칸센을 포함해서 3개 방향의 철도 노선에 대한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사이렌이 울렸고 시민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부 조치를 대부분 착실하게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별다른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일본 지상파 방송들은 미사일이 홋카이도 동남쪽 에리모미사키 상공을 통과한 6시 6분 이후에도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속보를 이어갔습니다. 6시 17분쯤 북한 미사일이 일본 동쪽 1180km 태평양 해상에 낙하한 직후에 아베 총리가 곧바로 출근해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국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에 별 피해를 주지 않고 낙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오전 7시 반쯤부터는 시민들은 모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했지만 일본 언론이 취재한 동북쪽 주민들의 오전 표정은
대부분 놀람이 가시지 않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성혜영 특파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본 상공을 탄도미사일이 통과하고도 11분 정도 더 날아가서 태평양에 추락한 것 같은데 홋카이도 도쿠 지역에 내려진 피난경보는 아직도 발효 중입니까? 아니면 해제됐습니까? 말씀하신 피난경보는 오전 10시쯤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생업으로 다 복귀를 한 상태고요. 특히 여름철 관광객이 많은 홋카이도 지방에서는 관광객들도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간 그런 소식들이 지금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방송들도 대략 10시쯤부터는 속보 방송을 모두 중단하고 정규 방송 체제로 다시 복귀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피난경보가 내려졌던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을 포함한 12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지금 현재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오갈 때 한동안 긴장했다가 이제는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요. 일본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가 요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은 요격하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일본 영공을 넘어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요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북한이 괌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다음부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 발사 과정을 일본 정부는 모두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대응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파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단 일본 자위대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은 상태고요. 일본 언론은 정부가 일단 미사일이 일본 영공은 지나갔지만 일본 영토 위를 가로지르는 직접적인 경로가 아니고 따라서 만약에 요격이 실패했을 때 피해를 고려해서 요격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도 일본 자위대의 파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일본 영토로 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이 없어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신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도쿄 성혜영 특파원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이 일본 영토로 날아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요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성혜영 특파원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함께 이야기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BS의 김영환 논설위원, 이승원 시사평론가, 그리고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북한 군사 전문가이신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일본 분위기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本日5時58分頃、北朝鮮西岸より一発の弾道ミサイルが北東方向に向けて発射をされました。本弾道ミサイルは6時6分頃、我が国の北海道入間岬上空を通過し、6時12分頃、入間岬の東、約 1180km の太平洋上に落下したものと推定をいたします。今回発射された弾道ミサイルは、我が国の上空を通過したとみられ、我が国の安全保障にとってこれまでにない深刻かつ重大な脅威であります。また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及び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る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我が国を飛び越えるミサイル発射という暴挙は、これまでにない深刻かつ重大な脅威であり、国連安保理に対して緊急会合の開催を要請します。国際社会と連携し、北朝鮮に対するさらなる圧力の強化を日本は強く国連の場において求めてまいります。 일본,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가 내일 긴급 소집됩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일본 정부 또 일본 언론 반응 보면 거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 다시 한번 자세히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새벽 5시 57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장소는 평양 인근 순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일본의 동북 지역을 통과해서 2,700km를 날아서 북태평양에 떨어졌는데요. 최대 고도가 550km로 그렇게 계산됐습니다. 예. 이 미사일은 IRBM,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됐고 화성 12호의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 밖에도 무수단이나 북극성 이형 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는 지난 26일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이어서 사흘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고요. 이번 발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제 북한 미사일로는 최초로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점인데 과거에 대포동 1호 등 이제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었다 해서 그렇게 발사형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은 이 군사용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리고 발사 방식이 그동안에는 고각 발사라고 그래서요. 발사 각도를 높여서 사거리를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실제 이 미사일이 실제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잰 그 실거리 발사했다는 점이 이번 발사에서 좀 두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영태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예전에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뭐 미국에서 상당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고각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 사거리를 네.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실제 사거리를 그대로 보여줬다. 네. 이 얘기는 이른바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거 우리가 이미 확보했다라고 하는 걸 온 세계에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사한 걸까요? 물론 그건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것은 이번에 그 주목적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에 이제 정상 각도로 해서 자기들이 그 원하는 방향의 목표로 쏘아 올린 소위 2,700km라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군사 공격을 하겠다, 광 공격을 하겠다. 광 주변 포위 사격. 그렇죠. 포위 사격까지 가는 어떤 그것을 물론 방향만 달리해서 실제 연습 훈련 사격을 했다. 이런 정도인데, 소위 이제 우리가 실전 배치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실전적으로 이것을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죠. 그러나 이제 고각 발사를 한다는 건 그야말로 훈련으로, 시험 발사로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소위 이제 대기권을 나가가지고, 그 다음 대기권에 다시 재진입하는 이런 어떤 그런 그 지진 기술이라든가 이것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북한이 앞으로 소위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중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하게 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는 소위 ICBM에 준하는 그런 또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이 훈련과 같은 미사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함으로써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어떤 그들이 이런 그 가격 수단을 미국을 가격할 수 있고 또 일본을 직접적으로 가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비했다 볼 수 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석간신문 보도가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한국은 제쳐두고 일본을 볼모로 미국을 겨냥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다. 석간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네. 이승훈 평론가 보기엔 어때요? 그 제목을 다룬 의도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동안 코리아 패싱도 나왔습니다만 한국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국면 속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오로지 나의 대화 상대는 미국 트럼프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일본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층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국을 향해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시위를 했었고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26일에 실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었죠. 지난 26일 맞습니까? 그리고 예, 사흘 전이니까요. 예, 사흘 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일본을 향해서 지금 중거리 미사일로 지금 추측되고 있는 화성 12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과 그리고 한국을 겨냥해서 다방면으로 우리는 어떤 거리에서든 누구를 상대로든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보통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하고 그럴 때는 동해 쪽, 원산 이런 데서 많이 쏘지 않습니까? 정영태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그렇지. 이게 이제 순환 그 지역에서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자기들이 언제 어느 곳에나 항상 자기들이 그 원하는 대로 이런 것을 발사를 할 수 있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시사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순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환 비행장이 있는데 이 순환 비행장은 평양 내에 있다고 해도 큰 틀림이 없습니다. 예, 평양 그러니까 취재를 갔었는데 그렇죠. 평양국제공항, 평양공항의 이름이 순환 그렇죠. 공항이죠. 이 버스로 이래 이동을 해도 뭐 불과 2-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은 사실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것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평양에 만약에 나름대로 그 역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들은 충분히 이 지역에서 그것을 바로 맞받아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력이 있노라 하는 그 내용을 또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사흘 전에 발사한 데는 어디죠? 사흘 전에 발사한 데가 강원도 기대령인가 그렇죠? 예. 네네. 그때랑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평양 순환이고 사흘 전에는 강원도 기대령이고 어떻습니까, 김영환 위원? 이제 뭐 그때도 근데 지금 저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어디든지 8월 26일은 강원도 기대령인데 어디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거를 뭐 강조한 것 같고요. 그다음 강원도 기대령은 당시에 그 발사 각도가 약간 낮은 각도였고 그래서 최고 고도가 이제 50km였죠. 그래서 저걸 보고 우리 군에서 저게 미사일이 아니라 그 방사포다 이렇게 또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흘 전에는 강원도 기대령, 강원도 지역 동해에 가까운 데서 발사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은 평양에서 아주 가까운 순환 지역에서 발사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발사했던 거 미국을 경악하게 했던 거는 뭐 그야말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까 만약에 사거리가 5,000km 이상이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보통 사거리는 어느 정도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미국식의 그 잣대에 따르면은 한 1,500에서 3,000을 중거리라 그럽니다. 그걸 MLB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0에서 5,000 정도 됐을 때는 이것을 이제 중간 중장거리라고 합니까? 중간급 미사일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IRBM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000km를 넘으면은 이것을 이제 ICBM급 미사일이라고 사실 하는 것이죠. 그럼 지난번 경우는 5,000km를 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그 ICBM 그런 그 급에 속하는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사실 있죠. 지난번 건은 ICBM, 이번 건은 그러면 MLBM 내지는 IRBM이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2,700km니까 1,500에서 3,000 그 미만 그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소위 그 중거리 미사일이라 하면 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 표현 자체가 그것은 MLBM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3,000km에서 소위 이제 무수단 으로 해가지고 괌을 공격할 정도, 이 정도 같으면 그게 바로 이제 중간 단계의 그 중간급 미사일이라고 그걸 이제 IRBM이라고 사실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뭐 이미 화성 12형 무수단 이렇게 나오는데 네. 화성 12형일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2,700km를 날아갔다고 하는데 조금 전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괌까지의 거리가,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3,000km예요. 그렇죠. 300km의 오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주장이 엄포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데 지금 그걸 소위 타착 지점 어디서 발사를 했느냐를 계산되면은 거의 3,000km까지 간 걸로 우리가 계산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동해안에서 만약에 쐈을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히 저쪽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시위했다고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예. 화성 12형 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화성 12형 4발을 괌을 향해서 동시에 쏘겠다.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전령한 바와 같이 우리 조선인민군 전략권은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취하고자 하는 군사적 행동 조치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미국의 광태를 제지시키는 데서 효과적인 처방으로 될 것이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사진으로 나왔던 사람은 아마 김낙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 북한 전략군 사령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그야말로 화성 12형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전반적인 특징으로 봐서는 12형으로 봐도 큰 틀림이 사실 없죠. 아마도 북한이 조만간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성공했노라 하면서 그 기종 자체를 밝힐 가능성이 사실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를 자꾸 이제 일본 열도를 넘겼다고 해서 일본을 타겟으로 했다는 것으로 지금 많이 지금 분석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지난번에 괌 지역을 포위 공격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어떤 면에서 실전 공격이다, 실천적인 어떤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 14호에 1, 2를 쏘았지 않습니까? 그럼 요번에 세 번째, 3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이것을 쏠 수 있다는 직접적인 능력을 과시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 단지 이게 방향만 바꿨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동해안에서 쏘았을 때는 2,700이 아니라 3,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시사했으니까 충분히 지난번에 음포가 단순히 음포가 아닌 자기들이 충분히 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격할 능력과 의지도 갖고 있다, 이것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김정은이 얼마 전에 현지 지도 나갔을 때인데요. 김정은의 왼쪽 벽면에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푸른색 그리고 주황색으로 써 있는, 주황색한 바로 위에 써 있는 글자가 바로 화성 12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중앙통신 북한 전략군 사령관 명의로 화성 12형으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엄포가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정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 김정은은 좀처럼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혹시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 과학연구 개발과 생산이 일체화된 최첨단 연구기지로 개건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연구소에 고강력 섬유 감기반에 의한 발동기 생산 공정과 탄소와 탄소 복합 재료에 의한 로켓 전투부 첨도 및 발동기 분출구 생산 능력도 보다 확장하여 고체 로켓 발동기와 로켓 전투부 첨도를 꽝꽝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예, 저는 저 얘기 들을 때마다 꽝꽝이라는 말만 자꾸 기억이 나서, 어쨌든 주문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꽝꽝 생산한다는 게. 예, 북한식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이 많이 생산하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예, 저때 김정은이 현지 지도한 곳이 바로 화학재료연구원인가 그래서 그 탄도미사일의 외피 이런 부분들을 감싸는, 탄소 섬유로 만들었다, 탄소 재질로 만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를 일부러 가서 현지 지도한 이유가 우리는 정말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때마다 이제 한미일 정보당국에서 이것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7월 4일과 28일 날 잇따라 그 실험 발사를 했던 화성 14형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일 3국이 공히 대기권 재진입에 좀 실패한 것으로 분석한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곳을 직접 순시를 하고 직접 사진까지 이제 촬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게 사실은 ICBM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권에 다시 재진입할 때 그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 관건이다라는 표현들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겠죠. 그 고각 발사를 했을 때와 정상 각도로 했을 때 똑같이 대기권에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각 발사의 경우보다 정상 각도로 했을 때 대기권 진입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저 현장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연료 부분이 또 하나 있었죠. 이제 액체 연료를 썼느냐, 고체 연료를 썼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인데 보통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포착이 가능하고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어서 은밀성이 굉장히 강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 연료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이승훈 평론가가 얘기해 주셨는데 말이죠.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액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뭐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건 뭐고 탄도미사일인데 똑같은 탄도미사일인데 액체 연료 사용하는 게 따로 있고 고체 연료 사용하는 게 따로 있고 그런 겁니까? 예, 본래 이제 기존에는 그 액체 연료가 사실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액체 연료를 쓰는 것이 왜 은밀성에서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 액체 연료를 그 주입시키는 첫째, 그 단계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소위 이제 이 액체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액체 연료를 또 채웠으면은 일정한 기간에 한 일주일 내라든가 일정한 기간에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산화가 돼가지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포착이 가능하고 그냥 포착이 쉽다는 것이죠. 그만큼 은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사실 이제 고체 연료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어떤 면에서 배터리를 바로 장착만 하면은 바로 그 운동기를 가동할 수 있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미사일도 이런 거 이미 준비되어 있는 고체 연료를 장착만 바로 장착해버리면은 이 그대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액체 연료는 기존 방식이었고 보다 더 고난도의 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역시 고체 연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예, 그래서 화성이라는 이름을 붙은 것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고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걸 교체를 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사용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단지 그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위 이제 SLBM이라고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고체 연료가 필요한 그런 측면이 사실 강하다고 보죠. 콜드 런치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대로 쏘아 올려서 바로 이제 폭발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액체 연료를 넣고 뭐 이런 것도 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 고체 연료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은밀성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그대로 쏘아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고체 연료가 더 고난도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고난도 기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체 연료 그러면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까요? 말로는 고체 연료라고 하는데 어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소위 그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지에 넣는 어떤 그런 배터리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장착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날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은 이게 어떤 미사일이다 가능한 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내야 우리 국민이 우리 군 당국을 신뢰할 수 있을 텐데 사흘 전에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 놓고 우리 군 당국과 청와대 그리고 미국의 평가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청와대는 300mm 방사포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는데 우리 청와대와 군 당국의 분석이 이틀이 지나서 미국의 평가 그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사흘 전에 있었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죠. 26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 직후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 정밀 분석 중입니다. 지금 브리핑 내용 들어보면 추정되나 지금도 분석 중이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추정을 방사포로 추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이제 NSC를 열어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계속 정밀 분석 중이지만은 그 방사포라 그랬고, 근데 미국에서는 바로 그때 이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의견이 다른데 우리 정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유보적으로 하지 않고 상당히 강하게 말한 편입니다. 뒤에 뭐 정밀 분석 중이다라는 말을 붙였지만요.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서 어제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도 미국도 약간 좀 그 정보를 수정한 게 있어요. 당초 미국에서는 3발을 발사했는데 다 폭발했다, 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2발은 성공했다 이렇게 고쳤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그런 점을 계속 유지했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처음에 방사포라고 그랬다가 이틀 지나서 이제 단거리 미사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제 방사포로 추정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사 어떤 궤적이 미사일보다는 그 방사포에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발사했던 그 지점에서 그 방사포 부대가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사포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이틀 만에 그것을 수정하기 이르렀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사실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강행하고 나고 그 다음에 우리 군 당국과 미국에서 어떤 형태의 미사일인지 분석하고 뭐 대부분 우리 군 당국과 미 군 당국의 분석이 맞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군 당국과 미군 측의 판단이 다를 경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 우리 군 당국은 초기에는 노동 개량형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가 그 다음에 스커드 미사일 개량형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바꿨습니다. 뭐 판단을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처음에 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기자들이 당시 상당히 질문을 많이 던졌었는데요. 지난해 9월 노동형 미사일인 것 같다라고 브리핑을 할 당시에 기자들과 군 당국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여러분 한번 보시죠. 스커드 미사일이 아니라 노동 미사일이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북한에서 오늘 보도한 것도 개량형 탄도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이 노동인지 뭐 스커드인지 이런 것들은 언급은 안 했을 뿐인데 네. 그렇다면은 노동 미사일도 개량형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시겠지만 노동 미사일의 탄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에서 어제 발사한 미사일을 노동 미사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스커드 ER이라는 그 개량형 미사일로 볼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까 정황과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각이나 비행 궤적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보 당국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본 결과 노동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 당국 관계자들이 브리핑을 하면서 뭔가 좀 자신이 없는 듯한 그런 표정들이 역력한데요. 어떻습니까? 전영태 소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초반 평가와 분석이 틀리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 우리가 킬체인 시스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전에 먼저 탐지를 해가지고 추격해서 이것을 이제 폭격을 하는 사전 폭격을 하는 이런 게 소위 킬체인인데 이것이 이제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의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전에 이건 무슨 형태의 미사일이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이게 영상 자료로 소위 그 위성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영상 자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면은 전 이 과정, 첫째 발착점부터 탄착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까지도 이게 이제 영상으로 확보된다면 이게 정확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도 우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고, 물론 이것은 이제 미국이 나름대로 그 자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역시도 항상 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영상 자료를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빨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비책이 이제 아직까지 없어서 좀 아쉽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한 2023년 되면 우리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뭐 영상 자료든 어떤 이런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된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당국에서도 우리 이제 합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이 곤혹스러운 것이 이런 자료가 사실 없으면 동시에 뭐냐면 북한이 항상 뭔가 이게 새로운 것을 형태로 이것을 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궤적을 어느 정도 궤적을 통해서 이것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번 경우도 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사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기존에 이거는 스커드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방사포로 하기에도 이거는 뭔가 계량형이 아닌가 이런 형태로 자꾸 다른 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면에서 이게 분명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을 초창기에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이 그렇게 빠르게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진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군과 미군의 평가 분석 능력도 북한의 속도에 좀 맞춰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소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문을 열어보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 기조는 틀렸다, 이런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예민하고 일본도 예민하고 북한도 예민하는데 자기 혼자 운전하겠다고 덤비는 모습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레카차에 끌려가는 승용차 안에서 자기 혼자 운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안보 정책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외교 안보가 아주 우려가 됩니다.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날 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문재인 패싱이죠. 그래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그 외교적인 그런 간단한 협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정부가 운전자석에 앉아서 직접 운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알고 봤더니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대북정책 기조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워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더 키워나갈 것 같은데 원래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서 가장 큰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 안보 문제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제 최종적인 방법은 대화고 제재라는 것은 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는데 야권에서는 우리 보수 야권에서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고 제재를 이제 해야 될 때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때마다 봐라. 그 대화가 아무 소용없고 지금은 제재할 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지금 이제 강하게 또 그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각 정당마다 이번에 그 북한 미사일 그 정치권 반응이 나왔는데요. 위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역시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탈출구는 대화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북한은 이제 무기를 놓고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밑에 이제 보수 그 야당들은 보면은 그 맨 위가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일촉즉발의 위기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로는 공허하다. 좀 전에 홍준표 대표가 말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참 국방부가 무능하고 한미 협조가 삐걱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은 이 대화에 문재인 정부가 대화에 집착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제재로 나서라. 효과적인 제재로 나서라. 그래서 미국하고 공조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안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문재인 정부와 보수 여당들은 비슷한 어떤 시각에서 이렇게 계속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동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계속할수록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해져야 이런 도발 행위를 더 이상 북한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질 것 같은데요. 정영태 소장님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런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남북관계에 대전환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원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압박과 대화라고 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 가능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대화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 상대적인 어떤 그러니까 압박하고 대화하고 그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화 자체도 앞으로 나간다. 그야말로 대화가 필요하면은 북한을 다루는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우리가 유화적으로 나올 때 대화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아니면은 우리 국지적인 도발, 지난번에 목함질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강력하게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화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주 강력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1차적으로 우선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소위 북한이 대화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소위 대화를 우리가 이걸 자꾸 유화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압박과 대화라고 하는데 보다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시위를 했을 때, 보였을 때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대화로 나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형태의 교류가 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은 나름대로 그 군사적 긴장 조성 이것을 완화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악과 D를 어느 정도 더 강조하느냐 적게 하느냐 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 소장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공이나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일본 상공을 지나갔고 태평양에 떨어졌어요. 그 목표는 괌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실제로 뭐 미군령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이 원점 타격이나 이런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영토나 영공, 영해를 침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 실험도 할 수 없다. 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를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총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그 영공, 상공을 지나갈 때 이것을 요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엄포를 냈었는데 사실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차이를 이것이 영공이 아니라 상공이니까 이런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나라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고 다만 이 상황, 그 위기를 관리하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어떤 북한의 전략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 한편으로 지금 보수당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이 있는데 이승원 평론가의 생각이신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미 간의 긴장이 굉장히 위기가 고조되면 이 상황 관리를 못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되면 통미봉남, 코리아 패싱이라면서 또 정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사실은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사실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묘책을 썼는지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한다고 해서 오이사 조치나 개성공단 폐쇄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그것이 과연 주도권을 가진 것인지 그래서 그 결과로서 북한이 대화로 나오도록 유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 이 결과를 사실 보면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통미봉남이나 코리아 패싱은 YS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제네바 합의 때 94년에 경수로 제공한다고 북미 간에 합의해놓고 그 비용은 우리나라가 70% 제공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대화는 자기네들끼리 하고 모든 부담을 남한이 지느냐. 그때부터 이미 통미봉남 소리 나왔습니다. 그때 YS 때였고 그때가 신한국당이었습니까? 그때부터 통미봉남이라는 건 한 20년간 있었는데 마치 노무현 정부 때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문재인 정부인데 갑자기 없던 것이 나타난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과거를 좀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지 못할지언정 과거에 대해서 마치 보수 정권은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북한을 압박해서 뭔가 엄청난 결과를 얻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원 평론가의 지금 이야기는 또 우리 야당에서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는 또 어떤 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동, 어떤 정책을 펴왔는지 그 부분도 한번 되돌이켜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방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회에 현안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북한은 남북 관계를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가 됐다. 이렇게 또 보고를 했고요. 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정영태 소장님께 질문드렸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여전히 유보적인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재진입 기술 확보했는지는 미확인이다. 그리고 정밀 분석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이런 평가 하나 더 들어온 게 있네요. 일본 상공을 미사일을 쏴서 통과시키면서 무력 시위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평가에 대해서 정영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을 봐서는 비교적 정확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재진입 기술에 진짜 이제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이게 미사일을 쓰는 궤적이라든가 이게 이제 소위 탄착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발사점부터 시작해 탄착점까지 이게 영상 자료로 있다면은 충분히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과연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는 점에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죠. 예, 그리고 비행장에서 발사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행장에서 발사했을까요? 거의 민간항기도 뜨고 이런 텐데 말이죠. 아마 그것은 김정은 자체가 사실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자기들이 이런 것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하는 측면이 사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리적으로 이 전체 사거리 자체를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이 내륙에서 이것을 동해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륙에서 그런 쏘았을 가능성. 그 다음에 동시에 세 번째로 얘기를 한다면은 소위 순항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들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자산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평양 내에 있다고 해도 큰 틀림이 없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나름대로의 역공격이 있더라도 자기들은 충분히 그것을 어느 정도 다시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강한 이런 공격력을 지니고 있노라. 그만큼 우리가 기술력을 발전시켜 놓으라 할 정도로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순항공항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다 칩시다. 거기에도 핵탄두까지 실어서 만약에 핵탄두까지 실어서 그것을 시험 발사를 했을 때 그러면 시험 발사 꼭 성공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아오르다가 이것이 불발이 날 수 있을 정도 그게 아니냐. 자 그러면 그것처럼 과감하게 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 기술이 그만큼 발전됐다. 하는 것도 시위하는 측면도 있겠다. 그런 시위 효과를 노렸다. 여러 가지 다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안정적으로 다 확보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비행장에서도 미사일 쏜다. 일반 비행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 물론 비행기가 몇 대 없습니다. 소개는 했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자기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쏘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야말로 불발탈이 난다면은 주변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과감한 기술력 시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 중에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지금 북한이 말이죠. 일본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위협, 물론 궁극적인 미국을 위협하는 하고 있죠. 미국을 위협한다는 것은 한미일, 우리가 나름대로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협력 체제의 날개들을 다 뜯어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 그래, 가장 중요한 날개는 역시 미국 날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본 날개니까 이것을 이제 자꾸 위협을 함으로써 또, 미국의 시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만 만약에 철수시킨다면은 이런 우려가 우리가 만약에 삭감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자꾸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게 되면은 일본 시민들도
이거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미일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협이 자꾸 생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미일의 어떤 공조 체제라든가 이것을 이제 자꾸 그 거리를 자꾸 늘어버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이승훈 평론가는 미국의 대북 정책. 네. 어떻게 될까요? 대화할까요? 아니면 너무 계속해서 압박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뭐 어쨌든 지난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단 체면을 구겼어요. 일단 뭐 괌 포위 사격한다는 위협을 잠시 이제 멈추자. 북한이 드디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앞으로 대화할 국면으로 갈 수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과 같은 또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게 평화적인 압박, 이거 다시 말하면 평화적인 압박이라는 건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재와 압박도 외교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을 제외하고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지는 않을까. 하지만 대화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는 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는 평양 외곽에 있는 순안 비행장입니다. 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행장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에 대한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